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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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안녕하세요, 관물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시계는 오메가의 시마스터 블레니 오션 600m, 고엑시엘 마스터 크로노미터 39.5mm.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모델명을 그대로 쭉 읽어봤는데 인간적으로 모델명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퓨어라고 부를게요. 제가 시계 리뷰를 해오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강물님, 다이버 시계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혹시 안 좋아하는 다이버 시계도 있나요? 그럼 저는 이 답에 오메가 퓨어라고 말을 해드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2009년 8월 14일로 가야 됩니다. 2009년이면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2학년이었나? 그때는 시계 기변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꾸준히 수입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팔고 그러다가 제가 오메가 시마스터 300m 레퍼런스 2580을 사게 되었는데 이 모델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메가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또 기변병이 터져가지고 그래 이왕이면 플래그십 모델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큰 마음을 먹고 1세대 피오 모델을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실수했던 게 42mm 모델을 안 사고 45.5mm 모델을 산 거예요. 그냥 제 손목을 믿고 그냥 무지성으로 산 거죠. 처음에는 정말 좋긴 했습니다. 근데 며칠 착용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크고 두껍고 손목이 저릴 정도로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손목에 염증이 생겼나? 그때 이거는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되는 시계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으로 산 게 제가 브라이틀링의 슈퍼오션 스틸핏이었는데 이때 강철 물고기를 쓴 계기이기도 해요. 제가 앞에 샀던 피오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졌지만 와, 이건 진짜 신세계다. 디테일도 그렇고 완성도도 정말 좋고 앞에 샀던 피오하고 너무 큰 차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생겼던 이 피오에 대한 편견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더 작은 사이즈로 경험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던 편견도 버려지고 피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이 피오를 리뷰를 하느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아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인기가 떨어지면서 주위에 이 모델을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 물론 이건 제 생각인데 피오는 총 3세대로 나누어집니다. 2005년에 출시한 1세대 모델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착용하기에도 꽤 괜찮았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착용했던 42mm 모델 기준으로 보면 두께가 14.5mm였거든요. 방수가 600m로 꽤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다이버 시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특징이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인기도 나름 꽤 있었고요. 또 여기에 코엑시얼 기술이 들어간 칼리버 2500이 들어갔는데 ABCD 버전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꽤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마지막 D 버전이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브먼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에타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크게 인정을 못 받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45.5mm 모델을 샀죠. 케이스 두께는 17mm였는데 제가 이걸 관가했던 거죠. 그 다음 2011년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돼요. 이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오메가는 스와치 그룹의 중심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최신식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젤 인설트 소재를 알루미늄에서 세라믹 소재로 바꾸게 되고 또 리퀴드 메탈 소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1세대 모델에서 리퀴드 메탈 한정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본격적으로 전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2세대 모델이다. 또 무브먼트는 본격적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8500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투배럴을 이용한 파워 리저브 60시간, 이때는 파워 리저브가 이렇게 긴 게 잘 없었어요. 또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이용한 항자성 증가, 그리고 롤렉스 무브먼트가 하지 못하는 피니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무브먼트 자체는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케이스 구조상 두께가 15.7mm로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크기는 똑같은데 두께는 더 두꺼워졌다. 이러면 사실 착용하기 좀 버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착용하기 편한 시마스터 300m나 아니면 롤렉스 서브마리너에게 많이 밀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인식이 착용하기 버거운 시계다, 이렇게 더 바뀌는 바람에 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실물은 정말 뚱뚱하구나 이랬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여성용 모델 37.5mm 모델이나 아니면 티타늄 모델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저는 이때를 가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2016년에 3세대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39.5mm 모델이 3세대 모델인데 2세대 37.5mm 모델에서 조금 더 커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델이 여성용 모델에 더 가까울 정도로 다른 모델들을 보면 화이트 다이얼이나 아니면 베젤의 다이아몬드 세팅 보면 확실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한 모델들이 많아요. 그리고 2세대 42mm 모델도 43.5mm로 커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께를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케이스 크기를 키워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튜더에서 블랙베이 41mm 모델을 보면 뭔가 뚱뚱하고 비율이 정말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모델보다 조금 더 큰 블랙베이 브론즈 43mm 모델을 보면 비율이 훨씬 더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41mm 모델을 없애고 43mm 모델로만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도 케이스 크기를 조금 키워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탁구공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케이스 형태가 날렵한 모양도 아닌데다가 600m라는 높은 방수력을 갖추기 위한 케이스 구조, 그리고 이 화려한 피니싱을 보여주려는 시스루백, 이런 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케이스 두께 14.3mm, 러그 투 러그 길이 45mm, 굉장히 짧고 뚱뚱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43.5mm 모델의 케이스 두께는 16.5mm, 러그 투 러그 길이는 52.5mm,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모델을 2달 넘게 착용하면서 느꼈던 점이 생각보다 착용감이 괜찮네. 생각보다 케이스백이 납작해서 손목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도 있고, 특히 3세대로 넘어오면서 브레이슬릿이 첫 번째 링크가 짧아지면서 바로 손목을 타고 내려오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 뜬 느낌을 주지 않아요. 또 클라스프를 보면 미세 조정이 가능한 익스텐션 기능까지 최대 9.3mm까지 조정이 되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손목에 맞게 딱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물론 43.5mm 모델은 제가 착용을 안 해봤지만 적어도 이 39.5mm 모델은 착용하기에도 편하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브레이슬릿의 이 둔탁한 느낌, 여전히 이런 느낌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또 아쉬운 건 러그가 19mm라는 점. 저는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0mm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한 점, 오메가가 대중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얼을 정말 글로시하게 해놓았는데 로듬 도금이 된 로고나 핸즈, 그리고 인덱스, 또 폴리시드 처리된 세라믹 베젤 인설트,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블링블링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실내에서 보면 시계가 정말 하나도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스와치 그룹의 자랑, 이 리퀴드 메탈은 타 브랜드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특유의 느낌을 주긴 하는데 컬러톤 자체가 너무 톤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꺼벙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나마 사파이어 크리스탈 클래스의 무반사 코팅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짝 비틀어서 보면 빛에 의해 가지고 예쁘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산다면 블랙 모델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만약에 돈을 조금 더 드린다면 브라운 세라믹 모델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시원해 보이는 블루 모델,
제가 비록 착용감에 대해서 편견을 좀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 PO 디자인은 제가 계속 좋게는 봐왔거든요. 과거 오리지널 시마스터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저기 잘 살린 점도 정말 좋게 봤고, 지금 시마스터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헬륨가스 배출 밸브, 아니면 베젤 인설트에 있는 스케일, 또 이 에로 핸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야광도 보면 다이빙 시에 빠른 시인성을 위해서 야광 도트하고 미니 핸드에만 야광 컬러를 다르게 해놓은 점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가 정말 예쁩니다. 이 무브먼트는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아라베스크풍 제네바 웨이브 피니싱이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고, 특히 로터가 돌아갈 때가 가장 예뻐요. 또 블랙 코팅이 된 프리스프렁 밸런스의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상당한 한자성을 보여주고요. 메타스 인증 기준 중에 하나가 15000 가우스 이상에서도 자기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런 점이 엄청난 스펙 중에 하나죠. 또 파워 리저브는 55시간, 또 양방향 와인딩이기 때문에 와인딩 효율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정식 가격은 840만원입니다. 보통 1000만원 이하에서 다이버 시계를 고른다고 하면 이 피오도 고려해 볼만한 대상이긴 한데, 사실 마니아를 제외하고는 보통 남성분들은 39.5mm 모델보다는 43.5mm 모델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해요. 근데 구경하다 보면 크고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얇고 가격도 적당한 시마스터 300m를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피오는 뭔가 어정쩡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엄청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소화를 못 시키는 느낌입니다. 제가 굳이 이 모델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 39.5mm 모델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항상 롤렉스 그늘에 가려져 있는 오메가지만 계속 꾸준하게 발전하는 이 오메가를 보면서 오늘 리뷰는 끝!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